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방송 후에 업로드 됩니다. 의견 참여 가능한데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예스 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누가 될 것인가. 이번 지방선거 최대의 관심이죠. 경선 본투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진행이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결선 투표로 갈지 안 갈지 판가름 나기도 하겠죠. 이 문제에 더불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도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죠. 박영선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경선 한창이어서 굉장히 바쁠 텐데 네. 전화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선 운동 기간은 끝났잖아요, 이제. 네, 끝났고 지금 이제 막 전화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결과만을 네. 이제 겸허하게 기다릴 텐데.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왔다, 투표했다라고 예. 연락을 주시는 걸로 봐서는 지금 한창 전화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운동 기간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때요? 어려운 점이나 없었습니까? 좀 이번에 아쉬운 점은요. 네. 너무 조용한 선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TV 토론도 좀 더 공중파에서 한 번 정도는 했어야 된다. 저는 서울시장 선거는. 그런데 공중파 TV 토론도 없었고, 종편과 인터넷 TV 이제 2번 했었는데요. 그게 좀 너무 아쉽고, 또 정견 발표라든가 이런 어떤 자신의 서울에 대한 생각을 알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네. 방금 뭐 토론 말씀하셨는데 그 JTBC하고 한겨레 TV에서 한 토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평을 하면 어떻습니까, 토론에? 같은 당의 이제 후보끼리 토론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또 세게 공격하기도 참 그렇고요. 네.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은 이제 7년이라는 어떤 시정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평가를 받는 데 대해서 좀 준비가 덜 되신 것 아닌가. 그리고 7년이라는 시장을 하셨으면서 서울 시정에 대해서 디테일에 너무 약하셨다. 이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또 약간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은 아무래도 뭐 1위라고 지금 불리는 후보이기 때문에 부자 몸조심한다고 토론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조심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그냥 좋게 넘어가자는 식으로 토론을 했기 때문에요. 그게 과연 박원순 시장님에게 도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 토론을 관전한 분들이 좀 너무 피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박 의원이 박 시장한테 저렇게 공격하기도 한 것 같은데 민주당 정체성이 약한 거 아니냐, 민주당하고 너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는 무소속이었고요. 그렇죠. 그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신 후에도 민주당 입당을 탈필 미루시면서 굉장히 꺼려하셨었죠. 예. 그리고 이제 2014년 두 번째 선거 때는 당을 멀리하고 나홀로 선거를 하셨습니다. 네, 그때야 뭐 민주당 인기가 없었으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대선에 나오셔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청산 대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심하게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오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당이 인기가 있으니까 민주당 시장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셔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그 프로필을 어제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 토론 시점까지 민주당과 관련된 경력은 단 한 자도 거기 프로필에 적어놓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말만 민주당이고 간판만 민주당 아닌가.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체화되지 않은 아직도 그런 후보이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러니까 박영선은 민주당하고 고난을 쭉 함께했다 반대로.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로 네.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요. 제가 11년 전에 BBK 다스 문제 거론했다가 예. 정말 탄압받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예. 결국은 11년 만에 진실을 밝혀냈는데요. 예. 사실 요즘 국회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예. 이 야당이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약간 좀 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이 이번에 정말 강단 있는 서울시장이 돼야 네. 이러한 야당의 돈 없는 문재인 정부 흔들기를 막아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번 우상호 후보와 저희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때 우상호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잘 협력할 사람은 본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아무래도 민주당 그 권리당원들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그룹의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네. 이 발언에 대해서 박영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내는 데 대해서 네. 실질적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낸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2012년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 그 당시에 제가 협상팀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제가 단호하게 정말 버텼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포기해버렸죠. 그때도 사실은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였었고요. 또 두 번째는 문재인 당대표를 그만두시고 나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된 그 의견을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도 예. 저는 그 당시에 당대표를 위해서 참 우리 비상대책위원회가 그 위기에서 정말 많은 것을 서로 교감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2017년 대선의 마지막에 이제 제가 그 호남과 광주의 어떤 그 민심, 뭔가 이렇게 그 기댈 언덕을 찾는 그 민심을 위해서 문재인 후보가 직접 저한테 거기 좀 많이 내려가서 좀 책임져 달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 대선 때 20일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광주 호남을 내려갔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선거운동을 정말 격정적으로 해서 그 광주 호남 민심이 매일매일 바뀌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위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 저는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박영선이다. 예. 네. 그러니까 네. 의원님 말씀처럼 내가 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노력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게 그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잘 전달이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또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어떻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이번 경선을 앞에 두고 민주당의 앞날을 결정짓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투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지금 저희가 촛불로 탄생한 정권의 임무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혁이 출발을 했지만 계속 삐걱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의 동력,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해야 되고 특히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강단 있는 서울시장이다. 누가 가장 강단 있느냐. 박영선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모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부터 전화가 돌아가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이틀에 걸쳐 전화가 다 갑니까? 3일입니까? 이틀에 걸쳐서 전화가 가고요. 네. 20일 날 세 번째 날은 전화를 안 받으신 분들한테 네. 문자가 갑니다. 아하. 그러면 그 문자를 보시고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직접. 예. 거기에서 새 후보 중에 50%가 넘는 사람이 없다면 결선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까? 결선으로 가는 데에 대해서? 저는 결선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결선으로 가게 되면 네. 한 명의 후보는 탈락하게 되고 나머지 두 사람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라도 탈락한 사람이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 이런 자신은 혹시 또 있습니까? 저는 왜 이제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냐면요. 예. 결선에 가게 되면 박원순 후보를 찍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 3선 서울시장에 대한 부담감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3선 서울시장이라는 것은 2022년이 되면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예. 문재인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 판단 또 실질적으로 지난 7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 5년을 넘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예. 근데 이 긴 시간 7년 동안 과연 박원순 시장의 서울은 무엇을 했느냐라고 시민들에게 질문하면 시민들이 대답을 잘 못하셔요. 네네. 특별히 잘못한 건 없으시지만 이렇게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 시장. 여기에 대해서 지루함, 피로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결선 가면 뒤집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경선에 관련돼서 내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은 박영선 내가 꼭 해야만 된다. 그 이유 하나만 짧게 들읍시다. 첫째, 이번 서울시장은 쇠퇴하는 서울에 대한 이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지금 서울이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보고서가 산업연구원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나왔거든요. 예. 이것을 막아내려면 저는 강력한 그리고 강단 있는 서울시장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서울을 혁신을 해야 되는데 첫 여성 서울시장의 탄생 그 자체가 서울의 혁신이요 개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드루킹 얘기를 질문할 텐데 드루킹 이야기하기 전에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중 우상호 의원은 저희가 4월 5일 날 인터뷰를 했고요. 박원순 시장은 경선 이후에 인터뷰하겠다는 답을 보내왔다. 이런 걸 공지해드리고. 자, 오늘 박 의원님 기자회견 열었어요. 그래서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셨던데 착한 김경수 의원이 악마에게 당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국정원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위원이었고요. 예. 또 최순실 국정조사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조사위원으로서의 경험을 봤을 때 이거 자체는 김경수 의원, 착한 김경수 의원이 악마에게 당한 어떤 형국의 그림이고요. 지금 제일 문제는 야당이 이명박근혜 당시의 댓글 사건과 이것을 동일시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질과 본질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의 댓글 사건은 국정원과 군부대 그리고 경찰이 동원된 공무원들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이고요. 이것은 한 개인이 어떤 야욕을 가지고 정치 브로커로서 접근해서 일어난 개인적인 어떤 일탈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본질이 다른데 이것을 저는 지금 야당들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드루킹이 자신의 사조직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 단체 채팅방에서 김경수 의원이 서울시장으로 박영선 의원을 밀고 있다 이런 걸 이야기했다 그래요.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어저께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박원순 시장이 경남도지사에 출마해 주시기를 굉장히 간절히 바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저하고 비교적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응원의 마음이 있었던 것은 내심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이야기 있었죠. 박원순 시장이 경남지사로 간다 이런 얘기도 살짝 있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언론 보도로 좀 논란이 된 게
김정숙 여사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드루킹의 조직 경인선을 찾는 동영상이 있다. 이래서 네. 김경수 의원뿐만 아니고 문재인 캠프 측 핵심 인사가 관여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 동영상을 봤는데요. 네. 그게 이제 그 서울 마지막 경선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어떤 경선 현장에서는 누군가가 그런 어떤 그 후보나 또 후보의 그 사모님 같은 분들을 자기 과시를 위해서 예. 계속 인사를 시키러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현장, 그 동영상을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 그런 그 부분이 잠깐 있었던 것,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이런 건 전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네.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특검 국정조사 받아들일 네. 생각입니까? 저는 일단 이 사건은 네. 그 어떤 그 드루킹이라는 개인의 사조직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 검찰 조사를 본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 그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경찰 조사 네. 끝나고 나서. 네, 근데 네, 야당은 경찰 검찰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본인들의 생각이죠. 예. 네. 그래요. 네. 자, 본인들의 정치 공세고. 네. 의원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시간이 네, 없어서.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경선 뭐 시작됐으니까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예비 후보인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이동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는 여기까지고 저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네, 매주 수요일은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하는데요. 정청래 전 의원 소개하기 전에 항상 수식어가 있죠. 이 시대의 참 땡땡인. 오늘은 제가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통찰인 네. 정청래입니다. 예. 제가 와라수남 정청래입니다. 뭐예요, 그게? 와라수남. 예. YTN 라디오 수요일의 남자. 와라수남. 알겠습니다. 정청래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 참 정리인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네. 드루킹 사건 완벽 총정리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거 정리하고요.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통찰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 준 전문가. 정청래입니다. 남북 관계 지금 3주 연속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요, 예. 지금 뭐 한 70년 가까이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70일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 코너 제목이 청래당인데. 네. 와라수남으로 바꾸죠, 뭐. 그러시던가요? 네, 와라수남. 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드루킹 문제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남북 정상회담부터 다루도록 합시다. 4월 27일 열립니다. 이제 거의 뭐 일주일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다가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종전 선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의제로 종전 선언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놀랍지만 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의미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중국, 북한 그리고 우리는 참여를 못했어요. 우리는 유엔군의 일종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했거든요. 평화협정으로 가려면 이 정전협정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종전을 선언해야 돼요. 전쟁이 끝났다. 그렇죠. 지금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휴식하고 있는 상태죠. 휴전선이지 않습니까? 예, 예. 휴전 상태이거든요. 정전 상태. 이것을 종전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종전으로 이렇게 바꿔야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북미 수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적대국끼리는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북미 수교가 돼야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핵화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북미 수교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비핵화의 대가로서 북미 수교. 평화협정, 그리고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있으면 안 된다. 네. 이 전략 자산이라면 북한의 방위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전략 무기거든요. 핵 항공모함, 핵 잠수함,
그리고 전략 폭격기, B1B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앞으로 없어야 된다 한반도에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IA 사찰을 받고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수순입니다. 수순. 그러면 비핵화, 북미 수교 이게 이루어지려면 네. 종전 선언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역순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 비핵화를 하려면 북미 수교, 북미 수교를 하려면 평화협정, 평화협정을 하려면 정전협정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전협정을 바꾸려면 종전선언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데 네. 제가 조금 실망스럽다 그래야 되나요? 네. 그 뭐냐면 이 종전선언을 말이죠. 네. 그 남북 정상이 만나가지고 멋있게 포장해서 땅 터트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말하는 바람에 이거 소위 말하는 김이 좀 빠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이미 2007년도 노무현 김정일 두 정상이 만나서 14선을 했지 않습니까? 14선은 네 번째 조항이 종전을 할 수 있도록 긴밀히 서로 협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남과 북이 만나서는 종전 선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쪽이 정전협정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그래서 남과 북 정상이 지금까지 두 번 정상회담했죠. 그다음에 7.4 남북공동성명 72년부터 그리고 91년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2005년도 9.19 공동성명 여기에요. 지금까지 앞으로 합의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이행이 안 된 거죠. 이행이 안 된 것은 미국의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침략하지 말자. 남과 북이 잘 지내자는 것은 남과 북이 해결할 문제지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그리고 종전선언 이런 것은 미국의 역할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72년도부터 남과 북이 합의했던 것이 다 휴지 조각이 됐었는데 남과 북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드디어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 하는 면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네. 남북이 지금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을 테고 북미도 접촉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듣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한 이후에 여러분들은 몰랐을 거다. 지금 한국이 전쟁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그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까지 몰랐을 거예요. 지금 이게 전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전쟁이 끝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휴전 상태.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미국 대통령이 입으로 말했고 종전에 대해서 경축한다. 축하한다. 축복한다.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매듭이 풀리면 비핵화, 북미 수교까지 일사천리로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좀 전달해달라. 그리고 우리 대통령을 만났어도 저 일본 관계자가 납치자 문제 좀 전달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납치자 문제 전달해서 만일 그게 해결이 된다면은 북일 수교도 가능합니까? 아베 총리가요. 몇 달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 이 내정 간섭반을 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납치자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입장이거든요. 상당히 지금 꼬리를 내린 상태이죠.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나서 북미 수교가 일어난다는 것은 체제 안전 보장은 미국이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북한이 경제 발전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북일 수교는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일본에게 요구하는 일제 배상금 100억에서 110억 달러 이것을 일본은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북한 경제의 주름살이 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베 총리가 지금 뭐 급하게 지금 미국에 달려가서 정상회담을 거의 뭐 애가르다시피 해서 한 거는 결국은 비핵화에 대한 한반도 평화협정이라든가 평화정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육자회담의 틀 속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겠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협조할 테니 우리 일본의 현안도 납치자 문제도 해결해달라 이런 건데요. 독일 통일 과정에서 보면 육자회담을 했습니다. 동독, 서독,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결국 이게 거기도 육자회담을 통해서 통일 독일을 실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과정에 있고 우리가 지금 탈북민이 있지 않습니까? 서독에도 동독 주민들이 한 200만이 탈출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독일 통일 과정을 보면 우리와 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과정으로 가고 있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기 전까지 34번의 협상을 했습니다.
저의 질문에 1분 30초 안으로 대답을 좀 해주시고요. 할 얘기가 많았어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일이 아니죠. 한일 배상금 우리는 받았고. 네. 북한에서 일본에 대한 배상을 받는다면 그 돈으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일하게 2자릿수 이상 경제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북한이다. 만약 네. 그 돈이 들어간다면 네네. 그러면 우리 경제도 조금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술력이나 이런 게 더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예. GDP의 6에서 7%가 든다. 예. 그런데 분담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통일 비용이 GDP의 6, 7%가 드는데 분담 비용은 또 2, 3%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빼버리면 한 2.5% 내외 GDP. 이거는 이걸 우리가 드리고 나서 남북이 같이 합쳐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한다면 12%의 경제 성장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이 대박이라는 이유는 이렇게 경제적인 이익이 그렇죠. 많다라는 거죠. 우리 고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 이것이 완성이 된다면 30만 노동자가 일을 하게 되거든요. 남쪽 노동자가 10% 3만 명이 가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주영 명예회장이 그 개성공단 계약서를 쓸 때 이렇게 물어요. 정주영 명예회장이 개성시 개풍군 인구를 다 합쳐도 출퇴근이 가능한 인구가 30만 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노동자를 다 충당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민군대 옷 벗겨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관광 이런 것은 전쟁 방지턱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외신을 보면요.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죠. 4월 1일 날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 전문가시니까 네. 만났다고 하면 어떤 얘기가 왔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2000년 10월에 아니 늘 준비하고 와요? 던지면 나옵니까? 아니에요. 2000년 10월에 10월 23일 날이요. 네.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 올브라이트 장관이 평양에 갑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거든요. 이것은 클린턴이 평양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괄타결 방식으로 북미 수교를 맺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클린턴의 후계자인 엘고가 대통령 선거에 지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북한을 악의 축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찢어졌는데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클린턴이 울브라이트를 보냈던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을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의제도 조율하고 의전 문제라든가 장소 문제라든가 이거를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얘기는 거기까지만 듣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드루킹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넘어가기 전에 9992님 정청래 화이팅 이동영 화이팅 문자 감사하고요. 4293님 이 작가 씨 역시 TV보다는 라디오가 낫군요. 라디오만 하세요. 비디오형은 아니죠. 그래요? 응원 문자인지 아닌지 잘 헷갈립니다.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드루킹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의원님은 이번 사건의 성격 어떻게 규정합니까? 열심히 선거운동을 지지했다가 인사 문제 불만을 품은 복수국이다. 드루킹의 복수국. 네. 그러면은 그 복수국에 김경수 의원이 당했다 이렇게 결정하면 돼요? 피해자죠 지금. 최대 피해자가 김경수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드루킹은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김경수를 찾아갔느냐? 어떻게 생각하죠? 정청래 의원한테 찾아갔습니까 혹시? 제가 실세가 아니잖아요. 최측근 아니었습니까?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드루킹의 입장에서는 자기가들이 열심히 문재인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 하는 것을 일단 확인받고 싶고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었고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당연히 김경수 의원을 찾아가는 것이 본인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총선 같은 거 하더라도 열심히 돕는 사람들이 나중에요. 어느 자리내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거절당했잖아요. 예. 만약에 드루킹이 추천한 분이 오사카 총영사가 됐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복수국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남북관계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그 기사를 공격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복수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드루킹이 그 올림픽에 대해서 악플 다는 거 말고 그 전에 대통령 선거 때
문캠프에 사조직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매크로 프로그램은 1월 15일 날 구입을 했고 1월 17일부터 18일 새벽 2시 40분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는 매크로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면 자동적으로 저도 가서 클릭 누르고 어디 가서 뭐 이 기사 좀 읽어주세요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에요. 선거법 위반의 핵심은 관권을 동원하지 마라. 그리고 금권을 동원하지 마라. 이게 선거법의 양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헌정 파괴다. 이것은 선거법에 대한 무죄의 조치예요. 다시 말해서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경찰 이런 데서 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에요. 그 국정원법 같은 경우는 제9조에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돼 있고 정치에 중립을 해야 된다고 했고 선거법 9조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 개인이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민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도 매크로를 돌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다면 그것은 업무방해예요. 제가 지금 드루킹에 지금 공소장을 들고 나왔거든요. 오늘 이제 국회에 제출한 건데 업무방해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정확하게 집계를 하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것이 1차적으로 지금 공소장에 써 있는 혐의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관이든 민이든 관계없이 그것은 여론을 조작한 거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대선 때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지금 증거라든가 사실 확인은 안 되지 않습니까? 매크로는 1월 달에 구입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구입 비용은 어디서 났느냐? 지금 야당에서는 아마 민주당이나 김경수 의원 쪽에서 대중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매크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돈을 지급받았거나 아니면 지시를 받았거나 아니면 서로 주고받고 상의를 했거나 이랬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법이라는 것은 유권 해석을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거법에 유권 해석을 하는 기준이 있어요. 통상의 관례를 벗어나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행위를 했을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 있다. 위반 사항이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캠프에서 드루킹 집단에게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돈을 줬거나 지시를 했거나 그럼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근거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래요. 자, 또 하나 의문점이 어쨌든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이 청탁한 그 모 변호사. 그 모 변호사를 청와대에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청탁을. 어쨌든. 그건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우리 이동영 작가나 저 정청래나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럼 저는 우리 PD를 추천하겠습니다. PD요? 제가 봤을 때는 PD는 부적합자입니다. 청와대 가서 근무하기는 좀 어려운 제가 봐도 그런 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YTN에서 PD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뭐 불법이 아니라고 해도 저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좀 이상하다. 뭔가 도움을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 아니냐. 이동영 작가가 김경수 의원한테 제가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쳐서 정청래를 청와대로 좀 추천합니다. 그게 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건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길래.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거잖아요. 그거는 의심사항이에요. 뭔가 가까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총선할 때 보면 동네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지금 친목회인데 어느 산악회인데 제가 표가 몇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돈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막 도와줬다고 생색을 내고 제가 막 총선 당선됐을 때 이 YTN 텔레비에서도 뭐 인터뷰를 한다. 그럼 옆에서 와서 막 있고 막 화면도 비추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나 열심히 했으니까 어디 취직시켜달라든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것이 성공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드루킹의 복수국이다. 그리고 인사 추천에 불만을 품은 복수국이다. 근데 그게 실현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의원은 협박받아가지고 청와대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만나봐서 안 된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청와대나 혹은 김경수 의원이 그 워딩의 실수 청탁은 받아서 올렸다. 이 말 자체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요. 그런 말 쓰면 안 됐던 거 아니에요? 오해할 수 있게. 아니 어쨌든 추천을 받아서 청와대에 토스한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본인이 실토를 했고. 그러니까 민정비서관에서 어떤 사람이야 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왜냐면 이 작가가 저한테 다음에 총선이 되면 이 사람 보좌관으로 좀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볼 수도 있고 제가 누구 시켜서 한번 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거기 그 얘기는 할 때 뭐 거기까지 하고 지금 민주당 내부를 보면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사태를 그래도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것이 길게 갈 이슈는 아니고요. 네.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야당에서는 계속 물고 늘어지는 일이 있겠지만 이것이 그리 오래 갈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앞으로 벌어질 정치 일정,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뭐 한미일 정상회담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그라들 것이다. 크게 아니 그리고 네. 뭔가 나오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럼 뭐 수사해보면 알겠죠. 그렇죠. 네.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 체포 직전에 드루킹이 페이스북에다가 너희들 2017년 대선 댓글 부대 진짜 배우가 누군지 알아? 까줄까? 너희들 멘붕하게 해줄 날이 곧 올 거다. 이런 메시지. 몇 년에요? 아니 이번 체포 전에 2017년 대선 때. 2017년 대선 때 네. 협박하는 거잖아요 저거. 저 자체가 범법행위일 수 있어요. 그냥 단순 협박이다. 공갈 협박. 네. 공갈 그러니까 왠지 친숙한다는 거예요. 공갈 발언으로. 네. 네, 의원님이 그렇게 되셨죠? 저는 공익적 일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공갈은. 그래요.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그 진보 진영에서 나름 어쨌든 이름을 알렸던 사람이잖아요. 저도 엄청 공격하고 비판했어요. 그래요. 네. 예전에부터 활동했던 사람이고. 네. 이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정 의원님은?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예. 알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드루킹이라는 아이디만 제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뭐 여러 차례 욕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제 팔로우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 지지자들이 저한테 막 보내요. 캡처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욕했다고. 그래서 드루킹?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죠. 내 욕했으니까 나쁜 사람이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 의원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고향 근처인 마산에서 그의 첫 사업이죠. 협동정미소를 연 것이 1936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80년 만에 드디어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으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대의 유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후대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업의 유언보다 더 중요하고 지켜야 할 것은 당연히 국가의 법률과 국민의 상식입니다. 지금껏 삼성이 취해왔던 무노조 경영은 완벽한 노동 탄압이자 범죄였습니다. 이제라도 그 오욕의 과거를 버리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삼성에게 늦게나마 응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일련의 행동 뒤에 위기에 빠진 자신들의 총수를 살리려는 꼼수가 숨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그룹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 기본권의 불씨를 살려갔던 삼성 직원들에게 응원의 말씀 전하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엔딩곡은 영화 레미제라블 OST 중에서 골랐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